자, 오늘 그 프린트 드린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거 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은 또 똑같이 투기 목적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 보면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여기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요거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 이거는 빠진다고 똑같은 내용을 뭐 미등기 전매계약이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목적이 뭐죠? 양도세 회피 목적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은 제가 하나만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뺐다고요. 근데 여기는 왜 있느냐? 여기는 조금 한 번 더 보여주려고 있는 거지. 이걸 공부하시면서 다 적어갖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양도세 회피 목적. 뒤에 무슨 행위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위가 있는데 그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양도세 회피 목적. 양도세 회피 목적.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 다 이렇게 적고 이거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은 뭐죠? 내가 샀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투기나 또는 소득세 회피 목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명의신탁이 양도세 회피 목적의 행위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지 여기다가 허위 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행위가 오든지 관계없고 목적이 뭐라고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죠. 네. 자, 그 다음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라는 모든 행위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그거 다 반사회적 행위인데 그 중에서 채권자에게 뭘 주는 행위요? 도박 채무로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있잖아요.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그랬잖아. 이거 대리권 수여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드린 프린트에는 2번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 맞죠? 도박 채무 변제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도박 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 도박 자금 빌려준 거 아닙니까? 반사회적 행위 맞죠? 예. 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 맞죠? 예. 그런데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전제로 통상적인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사실대로 증언은 하되 그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크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죠. 급부의 상당성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도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프린트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다고 서운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통상적 수준을 어떻게 했대요? 현저하게 넘었답니다. 이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증언하는 거. 허위 증언이다, 허위 진술이다. 이거 무조건 다 반사회적 행위고요.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행정기관의 활동을 지금 방해할 목적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고,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신 적당한 정도의 실비, 하루 일 못하게 되면 일당 손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받기로 한 건 무효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비용 받기로 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네.
자, 부척관계 유지 또는 강화 목적의 모든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척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를. 자,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래서 주어가 뭡니까? 증여계약이잖아요. 증여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 따지는 거죠? 주어 찾으셨어요 지금? 네. 이게 주어죠? 이게 증여계약은.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이 수식어구란 말이죠. 왜 증여했대요? 부척관계를 끝내면 증여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부척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증여가 너한테 돼 있는 거고 부척관계가 끝나면 증여도 해제할 거니까 되돌려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네 거고 첩관계 끝나면 증여가 해제되니까 내 걸로 되돌아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첩관계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죠. 이해되세요 이거? 예. 그럼 이거는 무효가 돼야 되지. 예. 혼인의 성관계 유지하기 위한 계약. 이게 어떻게 유효가 되겠어요. 그죠? 이건 봐도 그냥 무효죠. 이 증여계약 그 대가가 적당하다면 이랬는데 적당한 정도가 어디 얼마일까 이거?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래 부척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그러니까 지금은 첩하지 말고 나중에 5년 있다가 다 크면 첩하는 거야. 거지 발사기 같은 계약이죠. 이것도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승소의 대가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및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받기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데요. 자, 민사소송은 승소하게 되면은 재산적 이익이 생기죠. 형사소송은 구속 상태를 불구속으로 또는 징역 살 걸 집행유예로 빼주는 건데 징역 살 놈은 징역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역 살아야 될 사람을 집행유예로 빼준다. 이거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판사가 할 일입니까? 판사가 할 일인데 변호사가 그걸 약속을 하고 활동한다는 얘기는 판사하고 뭔가 결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소송에서 승소의 대가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금방처럼 구속된 사람을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불구속으로 빼준다든지 징역 살 사람을 집행유예를 해서 빼준다든지 이런 성공보수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지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잘 모르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만연합니다. 만연. 근데 이게 무효라고 지금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처벌이 안 될까요? 증거가 왜 없어요? 증거는 많죠. 수사기관에서 몰라서 그래.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일반인은 아는데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라 일반인은 아는데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에서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은. 청문회 할 때 봤어요. 알았대 몰랐대. 다 몰랐대죠. 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고 뭐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가 변명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1억 원 받을 거 3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익이 많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7% 또는 5% 더 받기로 했다. 그럼 변호사는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자예요, 얘? 변호사 아닌 자. 어떤 사람일까요? 사기꾼이요? 일반인이요? 판사들이 너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거래 하는 거.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죠? 예? 누구요? 집안에 판사 계세요? 자, 좋습니다.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니 일반인이 지가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를 시키겠다고 장담을 해요? 소송에서 승소시켜주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야.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이게 나온 이유가 24일 금방 얼마 전에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받게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게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두 싹 다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균형을 이룬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추정되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뭔가 추정되는 거 없는 거죠. 그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그 모든 요소,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이 무효입니까? 무효 주장입니까? 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이 왜 무효 주장입니까? 백사조에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무효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반사회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무효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항상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원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당사자가 추인할 때는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뭐가 인정이 됐었어요? 전환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사례로 든 게 뭐였죠? 재건축 조합이었죠? 예.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은 안 된다고 했어요. 똑같이 이번에는 불공정한 행위를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다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제 138조, 이 무효행위 전환이 138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험 보면서 민법제 몇 조, 여기 제목 타이틀 주고 민법제 몇 조, 그럼 그 조문 번호 가지고 여러분에게 트릭에 빠뜨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문 넘버 가지고 이거 138조야 139조야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 무시해버리고 무효행위 전환,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요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돼야 되죠? 근데 적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예. 다 했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너무 못 그리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식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면 이걸 뭐라 그러죠?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사는요, 그냥 그냥 눕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본능에 의한 의사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그래. 그래서 이걸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게, 피곤하다 눕고 싶다라고 하는 건 본능에 의한 생각인 거죠. 관념인 거예요. 저걸 내가 가서 물건을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 테니까 은행에 가서 얼마 찾아야 되겠다. 이게 효과 의사란 말이죠. 자, 이 의사는요, 법학자들이 이걸 나눴다는 게 신기할 뿐인데
이 효과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나누어져요. 내심적 효과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인 거야. 뭐 했으면 좋겠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요, 바로 표시행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당사자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표시행위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측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바로 표시행위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둔 게 버스 안에서 탔는데 버스를 된다. 전철 탔는데 옆좌석에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건너편에 아주머니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랬나요? 이렇게 또 내용이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항상 보면. 그죠?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뭐죠?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수업도 그런 거예요. 수업도.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 뭐라 그랬다고? 크면 예쁘겠다. 맞아. 이렇게 기억해야지. 그 아주머니 머릿속에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장군감이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기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내 머릿속에 의사는 뭐였었어요? 장군감이네. 근데 그럼 애기 엄마 상처받을까 봐 크면 예쁘겠다라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크면 예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보세요. 저는 딱 이렇게 보고 저 아주머니가 목소리 당황한 거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내심의 효과 의사는 이게 아닐 것이다. 그럼 저분의 의사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분은 분명히 장군감이네 라고 해서 아들을 칭찬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단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크면 이쁘겠다 라고 표시했대죠. 그럼 크면 이쁘겠다라고 하는 건 애가 딸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위로하려고 했겠구나라고 하는 건 확실히 추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같은데 어떤 걸 가지고 해석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다를 때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요걸 기준으로 의사표시 해석해 주는 걸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표시라는 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걸 바깥으로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진심을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일반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다 이름 붙였어요. 어울리진 않지만. 그런데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재산을 거래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한번 거래해 볼게요. 거래하면서 나는 분명히 저분하고 거래하면서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내가 이 거래를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이익을 목표로 접근을 하죠. 하다 보면은 100% 이익만 생겼습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죠. 그래요. 이익 보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는데 전부 다 의도는 뭐죠? 내심적 의사는 이익을 보려고 했다고. 근데 표시를 잘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럼 이익 보려고 했는데 손해 생겼다? 착오 아니야, 착오. 그럼 그거 다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착오니까 다 취소해야 되는데 이때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무슨 행위할 때, 재산상 법률행위 할 때는 내심적 효과 의사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진심보다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해라 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규범적 해석이다
그럼 어떤 게 자연적 해석에 의하느냐? 그래,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야.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라고 표시됐던 관계없이 당사자의 진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가슴속에 있는 진심.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아니, 혼인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 돈 많은 사람하고 해야 돼? 옆에 젊은 아가씨들이 몇 명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여기는 하긴 요즘에 아가씨들도 돈 많은 사람 더 좋아하더라, 그죠? 네. 이게 설명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표시 내용이 뭐라고 돼 있던 관계없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무조건 해석해 주는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결혼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는 내심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그냥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신분행위는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거야. 그랬어도 내심의 효과 의사는 하기 싫었다죠. 강박을 당했다. 그럼 그건 취소 대상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거래하다 보면 손해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행위는 전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해석을 보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개인의 어떤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의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그 표시 내용을 봤던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표의자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잘못 표시가 돼 있대. 지금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 표시한 사람은 자기 내심의 효과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표시 내용 보고 나는 이 내용대로 했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의자보다는 상대방, 그 다음에 거래 안전 보호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재산상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표의자만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게 보호받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포기요. 주머니에서 종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슬그머니 양심을 버렸어요. 이렇게. 아이, 아무도 없네. 그리고 씩 던졌는데 느낌이 싸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임당 누님이 날아가고 있네. 휴지 버린 거예요? 5만 원 버린 거예요? 5만 원 버린 거죠? 그래, 깜짝 놀라서 주소해야 되죠. 이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소하면 안 되잖아요. 아, 표시는 던졌잖아. 그죠? 근데 내 생각은 휴지 던질라 그랬지 사임당 누님 던질라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갖고 주소와야지.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라도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것이고요. 또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표의자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런 거죠. 8,700만 원짜리 물건, 87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이게 물건인데 계약서는 착각을 해서 780만 원을 썼다고. 원래 대금, 거래하려고 하는 대금은 얼마야? 870만 원이에요. 근데 계약서에 얼마 썼대요? 780만 원을 썼다는 거야. 그럼 의사는 870인데 표시는 780이 됐다며. 그렇죠? 그럼 계약이 얼마에 체결됐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견적서를 보내놔가지고 상대방도 이게 870만 원짜리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계약서에 780만 원으로 써져 있답니다. 그래도 이건 매매 계약이 870이야. 왜? 상대방이 원래 가격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견적서 미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거든. 근데 견적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처음 와갖고 얼마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러잖아.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저기 용팔이 형님들 계산기에다가 나누기 뭐 곱하기 10% 그래갖고 요거 빼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죠. 말로 안 하고.
근데 걔가 거기다 찍은 게 780으로 찍었다는 거지.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계약서를 780에 썼답니다.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이 사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 표시한 대로 무조건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인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재산상 법률 행위 중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물건을 팔고 사기로 합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계약서에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 토지 중에서 A 토지와 B 토지가 있었어요. 갑도 A 토지를 팔으려고 했고 을도 A 토지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실제로 을한테 인도한 토지도 이 A 토지인데 이게 B 토지로 알고 있고 이걸 A 토지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합의는 매매하기로 합의는 어떤 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A. 합의가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예. 합의 약속은 A 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립한 거야.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자 표시는 계약서에는 뭘로 쓴 거야? B로 썼죠.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도 B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B 토지는 얘네들이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매도 안 했는데 표시했으니까 잘못된 표시일 뿐이고 이 잘못된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이 등기도 결국은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요. A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효죠. 유효. 완벽하게 유효고 여기는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착오가 없죠. 착오는 자기가 A 토지 살라 그랬는데 B 토지 샀을 때 착오인 것이고 얘는 A 토지 살라 그랬는데 A 토지 샀죠. 다만 계약서에만 잘못 표시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법률관계 어떻게 할 거냐. A 토지에 대한 합의가 유효니까 을은 A 토지에 대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갑은 B 토지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 여기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건 물권법 배우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래 꿍꿍이 내심적 의사 이런 거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해 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분행위. 재산상 법률행위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아까 견적서 얘기했죠? 견적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요거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신상 알오. 여러분 신상 좋아하죠? 요즘에 나온 신상 뭐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신상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좀 아시는데 신상 RO 이건 뭐 한다고? 자연적 해석에 의하고 나머지는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해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충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냐 표시상의 효과냐가 아니라 어떤 법률행위를 둘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 의하든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의하든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이거 내가 이렇게 의도했던 게 아닌데 라고 해서 분쟁이 생겨요. 그럼 서로 간에 이익이 충돌되니까 내 말은 이걸 의미했다. 아니다. 내 말은 이걸 의미했다. 어쨌든 이거는
자연적이든 규범적이든 해석이 끝났는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서로 분쟁이 생길 때 그때 결국은 뭐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제3자 시각에서. 그럼 판사 시각에서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는 그건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가상적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제3자 시각에서 소송이 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충적 해석은 판사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든 다 가능한데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지어서 채권, 채무, 즉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단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나를 억울하게 판결해 줬대요. 그럼 항소해야 되죠. 그죠? 근데 2심에서도 나한테 억울함을 안 들어줬다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된다? 상고 사유가 된다.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은 제일 먼저 법률행위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목적했던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 당사자가 취득하고자 했던 소망했던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제1차적 판단 기준으로 하고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는 해당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 사실인 관습이 있나 없나. 사실인 관습도 분명치 않으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민법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임의 규정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재판은 해야 되니까 뭐에 따라서? 신의 측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순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순서만 그냥 목사 임시인이래서 이렇게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하셨어요. 목사님이 무슨 임신하시냐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성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나 여성 목사님 봤어요. 그때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혼만 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뭐 여성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임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고. 급 당황했었죠 괜히. 그래서 목사 임신 그런데 강행규정 어디 있습니까? 강행규정. 목적 안에 들어가 있죠? 위원회.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느냐, 이행이 가능한가, 적법한가, 적법에 거의 강행규정 위반했나 안 했나,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이거 여기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을 때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뭡니까?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제1차적 판단 기준은 무조건 목적인 거야.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목적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X죠? 항상 목적이 1차적 기준이야.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 틀린 거란 말이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효냐 유효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강행 규정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의 기준은 항상 당사자가 기도했던 목적이고 그 안에 그 목적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목적이 해석이 돼야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률행위 해석인데 우리 자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가서 법률행위 해석은 찾으셨나요? 215페이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진위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뭐에 관한 문제다? 법률 문제다. 그것도 추천 놓으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다. 왜냐하면 법률 문제가 뭐지? 권리 의무 문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동그라미 쳐놓고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상고사유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줄 쳐놓든지요. 자, 그 다음에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 방법. 먼저 자연적 해석이 있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신, 슬러시하고 상, 알, 오. 신, 상, 알, 오.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오 표시 무해의 원칙, 신, 상, 알, 오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연적 해석이고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216페이지 보니까요. 적용 사례 보이시죠? 적용 사례. 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에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다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자, 갑이 말이죠. 서울 사는 사람이고 병이 부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려가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이게 참 너무 시간도 좀 빡빡하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을 보낼 테니까 을하고 잘 좀 합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을하고 잘 좀 합의해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을 보낸다는 얘기지. 그래 그러면 얘하고 그럼 다 그냥 합의해서 마무리할게. 야 그래라 그랬다고. 그리고 갑이 을한테 야 너 가서 병 좀 한번 만나봐봐. 거기 제안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잘 좀 판단해서 네가 결정해 그랬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가서 만났죠. 만나서 둘이 얘기 들어보니까 을이 괜찮겠다 싶어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에 갑이 만난 A가 있는데 똑같은데 이게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해갖고 얘한테 야 그거 중단해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만나보라고만 그랬지 뭐 내가 대리권을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아니고 위임장 써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나중에 이제 이쪽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됐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거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서 병이 아니 너 지금 을 보낸다고 그래서 을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이것도 이행해. 그래 소송이 된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함에 있어서 법률행위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지금 분리되고 있죠. 분리되고 있는데 당사자가 서로 간에 어떻게 했어요? 을을 통해서 법률행위 하자고 미리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된다고. 이때 얘한테 대리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대리권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A가 갑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리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둘이 합의했죠. 을 보내서 할 테니 을하고 결정해라. 얘한테도 가서 잘 들어보고 유리한지 여부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럼 그게 대리권 수요 아닙니까? 어쨌든 위임장은 안 써줬어. 안 써줬어도 구두로 해도 그거 했는데 딱 잡았다니까 우리 판사가 야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하자고 둘이 합의했으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이행해라. 이렇게 됐던 거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당사자 결정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 그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아시겠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었으면 밑에 있는 판례가 그래요. 합리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보다 앞에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판례가 그거예요.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되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이 된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하고 있는 거죠.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걸 일명 날판이라 그래. 날판, 날로 먹은 판례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판사들 진짜 고민도 하나도 없이 그냥 판결문 쓴 거예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책임 안 지려고.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합의했니? 그럼 합의한 대로 당사자 그냥 결정이야. 합의 없었어? 그럼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금 둘이 지네가 더 합리적이라고 지금 주장해서 싸움 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판결을 그렇게 해준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자연적 해석이 이제 그런 거고요. 밑에 이제 5표시 무효의 원칙 보이시죠? 216페이지에 맨 밑에 5표시 무효의 원칙 그거 줄칩니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해서요. 거기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법률행위 당사자가 특정한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그러니까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표시를 잘못했대. 어디다 했대요? B에다 했대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 줄 중 뒷부분에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실제 의도했던 대로 성립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칠판에 뭐에 대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요? A 토지에 대해서. 이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둘이 의사의 합치가 있었잖아요. 표시만 잘못했고 실제로 가서 을이 줄넘기 하고 있는 땅도 이 땅이에요. 이거 을이 실제 취득한 땅도 뭐예요? A 땅이야. A 땅. 표시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C, 이미 표시대로 급부가 완료돼서 상대방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이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줄 내려와서 뒷부분에 가면요. 양도인은 찾았나요? 네. 양도인은 양수인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최초 의도했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 이전 등기 및 인도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옆에 써놓으면 되는 거죠. 재산행위다라고 해서 재산상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그냥 상대방이 있는 행위고, 뭐 규범적 해석은 신상 아로 빼면 다 규범적 해석이죠 뭐. 자, 그 규범적 해석은 판례 몇 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판례. 자, 1번에 판례요. 여러분 권리금이 뭔지 아시죠? 권리금이 뭔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을 가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통상 권리금은 바로 밑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권리금이 뭐냐면 권리금은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앞서 있던 임차인이 자기가 영업했던 영업권이라든지 각종 시설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새롭게 임대차를 승계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급받는 금전이 권리금인 거죠. 그런데 임대차 최초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는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지, 권리금 못 받으면 내가 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식점 경영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부터 줄칩니다. 이제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대요. 모든 경우의 화재.
그럼 이때 모든 경우에 화재할 때 모든에는 불가항력인 화재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게 모든에 아닙니까? 예.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자, 임차한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임차한 건물에 옆에 있던 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쪽 임차 건물에도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으로 생긴 화재죠.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임대인이 책임져요? 임대인이 뭘 잘못해서 책임지죠? 에? 규약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임대인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책임을 지죠. 임차인이 책임져요? 임차인도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책임지지.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경우에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임차인이 책임지지만 그 얘기가 없으면 그때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임대인이 책임지는 거야. 위험부담. 채무자부담주의잖아요. 네.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수익 제공해 주는 건 누구죠? 임대인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책임지지만 이거는 모든 경우에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항력인 화재까지도 임차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2번까지 봤고요. 자, 우리 기업을 인수하면서 보래요. 인수합병합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그 인수합병되는 흡수되는 기업에 있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잖아요. 고용승계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고용을 승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100%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닿으면 하지만 힘이 안 닿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장님 나가시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보다는요. 5번에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답니다. 자, 요거는요. 판례 내용이 좀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을회사, 이 을이 소속된 회사가 갑에게 줄 돈이 있어요. 줄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지금은 500만 원만 주는 거야. 500만 원만 주고 영수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이제 500만 원짜리 영수증 써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을이 1,000만 원짜리 영수증 써주면 오늘 가갖고 바로 청구해서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바로 송금해 드릴 테니까 1,000만 원짜리 영수증 써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좀 찝찝했나 봐요. 1,000만 원 써주면 500만 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어? 총완결.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영수증 썼으면 실제 입금된 금액이 얼마죠? 500인데 1,000만 원짜리 영수증 썼으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500만 원 받고도 채권 채무 총완결 시킬 수 있고 800만 원 받고도 총완결 시킬 수도 있고 200만 원만 받고도 총완결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500만 원 받고 총완결이라고 써줬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의사로 그냥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써줬으면 5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써줬으면 그 영수증 가짜죠.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완결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돈 1,000만 원 다 받고 완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 원만 받고 완결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한다? 탕감이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해석한다.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성립되고 나야 해석하는 거지 성립 안 된 법률행위는 해석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에 주로 계약 해석에 큰 기능을 한다. 그거 하나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죠. 거기 105조 106조 있는데 105조 106조 밑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목사, 임신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럼 뭐 나머지는 더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거기 24의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221페이지에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사실인 간섭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도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법칙이요? 사실인 간섭이? 사실인 간섭이 법입니까? 법 아니죠? 예. 유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집니까? 유언? 유언은 뭐예요? 신분행위 아닙니까? 그럼 자연적 해석에 의해야 되죠? 유언.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지,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해석이라는 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3번이 맞았고요.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매매 계약서 썼어요.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5억으로 했어요. 5억. 근데 실제 매매 대금은 10억인 거야. 근데 10억짜리 물건을 팔고 사면서 매매 대금을 왜 5억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라고. 그러니까 왜 하냐고. 세금 포탈 목적인가요? 세금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죠. 다운 계약서 썼다고. 그러면 처분 문서가 이제 계약서인데 처분 문서가 5억이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는 얼마? 10억. 그럼 매매대금 얼마 줘야 돼요? 10억 줘야 되죠. 여기서 난 5억만 줄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또 계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즉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인 약속, 계약서에 얼마 썼다고요? 5억. 근데 실제로 합의는요? 10억이 됐대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럼 매매대금 얼마냐고요? 10억이지. 계약서에 얼마에 썼다고? 5억에 썼어도 매매대금 10억이죠. 예. 자, 계약 당사자 쌍방이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합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의사표시 이론인데요. 자, 의사표시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의사표시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가 중요합니까? 표시가 중요합니까? 표시가 중요합니까?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시가 더 중요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어떡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걸 의사주의라고 해요. 표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은 또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시주의. 둘 다 중요하죠. 의사주의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돈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표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상화로 의사주의고 재산행위는 표시주의 아닙니까? 자연적 해석이니까 신상화로는 의사주의고 그렇잖아요.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민법의 태도가 어떠냐는 얘기야. 전 세계 어느 나라 민법이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다. 우린 절대적으로 표시주의다. 이런 건 없어요. 두 가지를 적절히 가미하는 걸 절충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 민법에 보면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전적으로 의사주의죠. 아, 신분행위는 의사주의인데 다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다라고 했더니 얘도 재산행위 아니냐고. 그죠? 그럼 표시주의다 라고 하면 틀렸지. 의사주의도 있는데. 그럼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섞인 절충주의다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맞는 건 같은데 의사주의 요거 3개밖에 없는데 절충주의는 뭐 60대 40 정도나 되면 절충주의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싹 감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이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우리말의 표현 방식이 멋있는 게 나오죠.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실제 쓰고 있는 말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표시주의의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 아주 강하게까지도 말씀하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의사표시 구성요소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 본질에 관한 이론이
223페이지 나오죠?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의사주의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시주의가 있죠? 표시주의가 있고 절충주의는 두 가지를 섞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 민법의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 신뢰 보호 및 거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재산상 행위에 관해서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가족법상 행위에는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의사주의가 적용이 된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의사표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이론은 이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당사자, 목적, 그다음에 뭐죠? 의사표시 있잖아요. 네. 목적, 환응,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죠. 네. 사회적 타당성 끝났고 의사표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아놓은 거라고. 그럼 우리 의사표시 할 때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앞으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공부하겠습니다.